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올해 36살이 된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이제 두 돌이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아이를 돌보며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한 건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 밥상 위의 차별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서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어머님도 평범하셨고, 식사 자리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고, 아이가 생기고, 제가 점점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자리를 굳히게 되자, 어머님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 날이면, 저는 긴장부터 됩니다. 식사가 즐거움이 아니라 눈치 싸움이 되는 날이죠. 어머님은 남편 옆에 앉으셔서 반찬 그릇을 들어 남편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들 이 생선 좋아하지? 엄마가 가시 다 발라놨어.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고마워요, 엄마. 하고 대답하고, 저는 생선가시만 놓여져 있는 접시를 내려다봅니다. 장조림도, 계란말이도 불고기까지도 전부 남편 앞에 줄지어 세팅됩니다. 제 앞에는 국 한 그릇,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생김 몇 장, 도무지 젓가락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께서 소고기를 구워 먹자며 부르셨습니다. 얘야, 이 소고기 좀 잘 구워봐라. 어머님과 남편, 시누이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점이 지글지글 익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얼른 젓가락으로 집으시더니 남편 접시로 고기를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남편은 당연한 듯 맛있게 먹고 있었고, 저는 한쪽에서 뒤집고 굽고 또 굽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내내 아무도 제게 너도 같이 먹자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굽는 중에도 어머님은 저에게 계속 다른 일을 시키셨습니다. 얘, 야채가 부족하구나. 냉장고에 있으니까 좀 갖고 와라.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오고.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부름을 했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거 하나 먹어.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엄마는 안 보이고 마누라만 보이냐? 얼른 너나 먹어. 그 말에 남편은 멋쩍은 웃음을 흘리며 말끝을 흐리고, 저는 손에 들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불판 앞으로 갑니다. 꺼내놓은 고기를 다 구운 후 저는 하나도 먹지 못한 상태여서 어머님, 혹시 고기 조금 더 남았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듯 고개를 돌리시며 말하셨습니다. 넉넉하게 샀는데 너는 구우면서 먹은 거 아니었니? 설마 그 많은 고기가 벌써 다 떨어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정말 한 점도 입에 넣지 못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저 저를 몰아세우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고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얘, 국이 식었다. 다시 데워와라. 음료수 떨어졌네. 내가 좀 가서 사올래? 과일 있는 거 꺼내서 잘라서 내와. 밥 한 숟갈 떠보려 하면 곧 또 일이 생깁니다. 결국 그들이 후식까지 다 먹은 후에야 저는 찬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깁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 집에서의 제 자리는 항상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배려가 조금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기보다 더 질긴 서러움을 씹으며 견뎌온 날들. 제 마음속엔 점점 모멸감만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시누이네 가족까지 함께 모여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낯선 장소에 오면 낯가림도 심하고 칭얼거립니다. 저도 물론 그걸 잘 알기에 최대한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미리 간식도 챙기고 장난감도 넣어갔지만 역시나 식당에서 아이는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테이블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있었고 다들 조용히 식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테이블만 아이가 울고 있으니 그 시선이 그대로 제게 꽂혔고 어머님은 힐끔힐끔 저와 아이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안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아기가 잠이 들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시댁 식구 모두 큰 소리로 웃으며 후식으로 나온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는 시커멓게 탄 갈비 뼈다귀 몇 개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갈비 뼈 하나를 제 쪽으로 툭 밀었습니다. 원래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거 먹어. 그 말투, 그 표정,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듯한 그 무심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여기 있는 걸까? 식탁에 앉을 마음도,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 서러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저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과 아기 짐을 챙겼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한마디 남기고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쫓아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디가? 저는 남편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줄 테니까. 너는 니네 식구들이랑 더 먹고 와. 남편이 말릴 새도 없이 저는 택시를 잡아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숨도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땐 엄마와 오빠, 올케 언니가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울면서 들어오자 다들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간의 서러웠던 일들, 밥상에서 겪은 차별, 무시, 눈치, 며느리로서의 외로움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눈물로 터졌습니다. 오빠는 그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네 남편 지금 어딨니? 엄마는 속상하신 표정이셨지만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영아, 일단 진정하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거라. 그렇게 그날은 친정에서 자고 저는 엄마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장모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예, 어머니. 네. 간장게장이요? 아, 갈비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살짝 들뜬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내일 저녁에 간장게장이랑 갈비 해놓으신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네. 장모님 목소리가 되게 밝으셨어. 나한테 꼭 먹으러 오라고 기다린다고 하셨어. 그렇게 우린 다음날 저녁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익숙한 간장게장의 짭짤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선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왔니? 엄마는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습니다. 얼른 들어와 손 씻고.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넌 소파에 앉아 좀 쉬어. 힘들었잖아. 괜찮아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제가 일어서려 하자 엄마는 제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됐다니까. 애기 보고 일하느라 지쳤을 텐데 잠깐이라도 앉아 있어. 오늘은 너 쉬라고 부른 거야. 남편은 인사 후 당연하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엄마는 시선을 돌려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일어나서 나 좀 따라오게나.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엄마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열무김치랑 배추김치 좀 꺼내오게. 아, 네. 네, 어머니.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지시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채 씻어놓은 거 있지? 고기랑 같이 먹을 거니까 찬물에 한 번만 더 헹궈. 그리고 집 앞 슈퍼에 가서 탄산수랑 맥주 좀 사오게. 남편은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요? 알겠습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몇 분 뒤 슈퍼에 다녀온 남편은 엄마의 지시대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소스를 듬뿍 바른 갈비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너 이거 좋아했잖아. 엄마가 구워줄게. 진짜 맛있겠는데. 엄마, 내가 구울게.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해줄 거야. 손 하나 까딱하지 마. 그리고 엄마는 갈비를 팬에 올리시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불 좀 봐. 고기 태우면 안 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묵묵히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불 약하게 해서 잘 봐. 이거 금방 타니까 옆에 붙어 있어. 잠시 후 고기가 노릇하게 익자 엄마는 그 고기를 저와 올케 언니, 오빠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남편 그릇은 비워둔 채로요. 그리고는 간장게장을 꺼내와 저에게 가장 살이 통통한 게딱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딸 거야. 알지? 엄마가 널 위해 정성껏 만들었어. 남편은 그 순간 멍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고 저와 올케 언니 오빠에게만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엄마의 손놀림과 식탁 위 상황을 바라보면서 굳어진 얼굴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접시에 고기가 옮겨지고 게딱지가 열리고 장모의 정성이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을 향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만은 배제된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오빠가 조용히 일어나서 식탁 옆에 서 있던 남편을 힐끗 쳐다보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힘들어? 그 짧은 말에 남편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영이랑 결혼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은영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싶더라. 오빠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느낀 게 없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냥 돌아가.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느낀 게 있다면 내가 우리 은영이한테 또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똑바로 생각해. 오빠의 말을 들은 남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요. 잠시 말을 멈춘 남편은 제 쪽을 보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은영아, 정말 미안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참는 거, 조용히 있는 거, 괜찮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 남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밀려든 건 이제야 겨우 남편이 절 이해해주고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한 번도 허투루 대접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네. 밥도, 반찬도, 말도 다 정성을 담았지. 근데 자네와 자네 식구들은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나?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사람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일,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사람이 사람한테 밥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진짜 가족인 거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은 내가 참고 넘어가겠네. 하지만 자네 어머니께도 꼭 말 전하게. 우리 딸 다시는 먹는 걸로 가족 앞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저희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가족으로 앉아있는 식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 옆에 서서 조용히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모두 한 식탁에 앉아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억울하고 화나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속에서도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저는 그날 밤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동안의 행동을 부끄러워했고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이 본인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면 제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싫으면 안 가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제야 겨우 마음 한편의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엔 늘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저희 마음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에 시댁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해 두셨고 자연스럽게 제게 말하셨습니다. 얘야, 고기 좀 구워야겠다. 주방에 가스레인지 불 켜놨으니 얼른 가서 구워라. 그 말에 제가 일어서려 하자 남편이 말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엄마, 오늘은 제가 구울게요. 그 모습에 어머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너는 앉아 있어도 되는데 며느리가 있는데 왜 굳이 네가 하니? 하지만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집에서 가끔 구워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한 점, 두 점 익어갈 때마다 남편은 익은 고기를 제 접시에 조용히 올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동안 제 자리는 늘 불판 옆, 연기 자욱한 구석자리였고 고기 굽기 담당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익힌 고기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게 익었어 먹어봐.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입안에서 고기의 육즙보다 먼저 울컥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선은 분명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님은 아기 밥을 먹이고 있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려 하셨습니다. 얘야, 냉장고에서 야채 좀 꺼내서 씻어와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엄마.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남편을 쏘아보는 듯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요즘도 시댁에 가면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습니다. 제가 고기를 먼저 먹는 것도 남편이 저를 돕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면 저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봅니다. 누가 먼저 고기를 먹었느냐, 누가 상을 차렸느냐보다는 이 집안에서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압니다. 예전에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어준 건 저를 위해 엄마가 차려준 그날의 밥상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말없이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남편 앞에서 딸을 지켜주겠다는 단호함, 먹는 것으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 그리고 말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밥상 위에 놓인 갈비 한 점, 간장게장,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제가 수없이 울고 삼켰던 속상함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단순히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복수였고 선언이었고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고기를 굽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가 제 편인지 알고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분명히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4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50대 며느리입니다.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순간부터 시댁에서 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낯을 가리는 성격 탓인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단순히 저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를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셨는지 그 당시에 제 마음을 후벼 팠던 상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했던 상황은 바로 대화에서의 소외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제가 옆에 분명히 앉아 있는데도 두 분은 제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들만의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댁의 옛날 이야기나 친척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르는 내용이었죠. 궁금해서 끼어들어 어머,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때는 그랬구나 하며 함께 이야기하려 하면 두 분은 잠시 멈칫하시거나 아예 제 말을 무시하고 다시 자신들만의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대화에 끼는 것이 불순한 의도라도 있는 것처럼요. 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로 마주보며 속삭이듯 이야기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게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시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제 앞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제 외모나 성격, 저희 친정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대부분 비꼬는 말투나 평가하는 식이었습니다. 엄마, 올케는 원래 저렇게 말이 없어? 라거나 어휴, 살 좀 빼야겠다 좀 보기 안 좋네. 같은 직접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더 심한 경우는 제 배경이나 저희 친정에 대해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로 대화하시는 것을 들을 때였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러셨죠. 제 면전에서 저를 주제로 평가하고 뒷담화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소한 행동에서의 무시도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하셨고, 제가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집안일을 도우려 해도 어휴, 그냥 둬라. 똑바로 안 할 거면 비켜. 하시며 제가 하는 방식을 못마땅해 하거나 제가 하는 것을 다시 고쳐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선물을 사가거나 작은 성의를 보여도 당연한 듯 받으시거나 시큰둥하게 반응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 중 하나는 두 분이서만 미리 약속을 잡거나 가족 대소사에 대해 상의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어디를 가자거나 누구에게 선물을 하자거나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저에게는 전혀 물어보거나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야 통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셋만의 단단한 울타리 안에 저는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시댁에 가는 날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의 눈치를 보게 되고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미움받지 않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에서 사랑받고 싶었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저의 순수한 마음은 점점 상처로 물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결혼 초반 시댁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무시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가실까요? 그 당시에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4년이 지난 지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저를 향한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여전히 그분들에게 가족이 아닌 남인 걸까요? 특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의 태도입니다. 결혼 초반에도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하며 제 가슴에 못을 박았었죠. 그런데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머님 때문에 내가 너무 서운했어. 형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어. 하고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늘 똑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엄마랑 누나는 그럴 의도로 말한 게 아닐 텐데 당신이 오해하는 거겠지? 괜히 있지도 않은 일로 사람을 힘들게 하네. 어머니랑 누나가 당신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데 당신은 왜 자꾸 트집을 잡아? 남편의 말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제가 겪는 아픔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예민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호의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고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또 투정을 부리네요. 어머니랑 누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제 면전에서 저를 마치 철없는 아이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비난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봐라 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는 남편에게 맞장구를 치시죠.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남편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절반 이상을 이런 고통 속에서 보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시댁에 가는 것은 숨막히고 두렵고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겁이 납니다. 차라리 혼자 삭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한계가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명절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느 때처럼 저를 대화에서 은근히 소외시키며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몇 마디 거들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부를 묻거나 격려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너 명절 음식은 제대로 할 수 있겠니? 내가 워낙 손이 느리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널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라며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형님도 나서서 맞아요, 엄마. 올케가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 터졌게요. 계속 옆에서 가르치느라고 힘들어서 진땀 뺐잖아요. 하며 어머님과 함께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단점을 들춰내며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며 하기야 내가 친정에서 뭘 제대로 배워오긴 했겠니? 내 엄마가 딸 귀하게 키운다고 아무것도 안 가르쳤나 보네. 그러니 시집 와서 이렇게 허둥대지. 내 엄마는 대체 뭘 가르쳤길래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모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24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분노, 서러움, 부모님까지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소리가 격양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한테만 그러시면 말을 안 해요. 저희 친정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 가르치셨다고요? 24년 동안 제가 시댁에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밤낮 없이 시댁 일 돕고 어머님 비위 맞추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런데 고작 제게 돌아오는 게 이런 무시랑 비난뿐인 거예요? 저희 친정 욕은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물론 남편과 다른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얼굴이 빨개지시며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너 미쳤니? 누가 널 무시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내 성격이 문제구만. 라고 소리치셨고 형님도 일어나서 올케,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서 분위기를 망쳐? 이게 다 올케 성격 문제 때문이야. 라며 소리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일어나서 제 팔을 잡으며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빨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제 팔을 잡고 흔들며 눈치를 줬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를 타박하고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게 잘못이 있고 제 성격이 문제라니 24년 동안의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단 1분 1초도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 따위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말이 끝나자마자 겉옷과 지갑만 챙겨들고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께 사과 안 하고 어딜 가? 남편의 외침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기에 갈 친정집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혼자 타지에서 학교 다니며 자취하는 아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저는 무작정 아이의 자취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4년 결혼 생활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자취방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은 늦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아이의 자취방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이는 놀란 얼굴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헝클어진 머리, 부어오른 눈, 엉망이 된 얼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아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그동안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을, 오늘 있었던 일들을, 24년간 쌓아왔던 서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무시, 남편의 외면, 그리고 부모님까지 들먹였던 시어머니의 말까지 모두 아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분노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그렇게 참고만 있으면 병나.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유일한 편, 제 아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아이의 자취방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다급하고 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괜찮다는 눈빛을 보내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지? 빨리 나오라고 해! 라며 남편이 화난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역시 화난 목소리로 어제 너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라며 어머님도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문 열어드릴 수 없어요. 엄마는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안 좋으세요. 쉬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은 옆에서 어제 그 난리를 치고 아들 방에 숨어 있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들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랑 고모, 그리고 아빠세요. 24년 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기나 해요. 사람들 앞에서 엄마 무시하고 엄마 욕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외할머니 욕까지 하시는데 그걸 다 들으면서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더욱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엄마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단호하고 차가운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제 아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안쪽에 서서 아들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한동안 세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품에 안겨 저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지만 아까와는 다른 안도와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24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늘 시댁의 그림자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저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라는 틀 안에 저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 아들을 통해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24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 삶의 남은 시간들을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상처받으며 허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저를 믿어주는 아이가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부당함에는 아니요라고 말하며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시댁이라는 굴레에 묶여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계신가요? 부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이제 저는 24년 만에 비로소 제 삶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아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40대 초반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둘 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부부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의 동생, 즉 도련님 내외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련님과 동서 모두 실력 있는 의사 부부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부의 수입이 도련님 댁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죠. 무엇보다 저희는 시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부족함 없이 다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마다 저희 형편껏 최선을 다해 챙겨드렸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 여쭙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평범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미묘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크게 다가온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시어머니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아직 멀었니? 우리 둘째가 일하느라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가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서운했지만 도련님과 동서는 바쁘니까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만 유독 살가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의사라 늘 바쁘니 얼마나 힘들까.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해. 하시며 걱정을 한가득 표현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죠. 그러다 저희 쪽을 힐끗 보시더니 너희는 한가하니까 둘째네 좀 잘 챙겨줘라. 하고 툭 던지듯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가슴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서늘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편하고 쉬운 것처럼 치부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한테는 저런 따뜻한 걱정이나 격려의 말씀이 없을까 하는 서운함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는 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로 대하시는데 저에게는 무심하거나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건성으로 들으거나 무시하시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차별받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나를 차별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차별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상처받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도련님과 동서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제이고 가족이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련님과 동서도 저희 부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은 좋겠어. 시간이 많아서. 라든지 동서가 저에게 형님은 한가해서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쉴 시간도 없어요.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했습니다. 마치 저희의 삶은 그들보다 훨씬 수월하고 대단치 않다는 뉘앙스였죠. 저희가 열심히 살고 시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하고 있지만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무시와 차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련님과 동서의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별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얘야,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구나. 와서 저녁 좀 차려주고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니 마음이 쓰여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밥을 짓고 간단하게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고 집안 곳곳에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과 안방 청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고생했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어휴, 쟤는 저렇게 느려서 언제 다 하는지 하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구박뿐이라니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프셔서 예민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련님과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면서 비싼 영양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며 아이고, 바쁜데 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니 너네 덕분에 내가 산다. 하시며 호들갑을 떨며 동서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땀 흘리며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다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던 터라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영양제 가져온 동서에게는 저렇게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퇴근 후 달려와 땀 흘려 일한 저에게는 왜 저렇게 매정한 태도를 보이시는 걸까?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겪은 일들을 듣고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며칠 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차분하게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조금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명절 때나 어머니 아프셨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일 다 했잖아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께 부족하게 한 것도 없는데 저희한테 서운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께서 혹시 저희 부부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면서 며느리인 저의 힘든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시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마누라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는 거겠지. 내가 언제 너희를 차별했다고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니 나 참 기가 막혀서 하시며 오히려 남편에게 제가 너무 예민해서 맞춰주기 힘들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황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느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도련님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모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형이 마누라 말만 듣고 나한테 차별한다며 따지더라. 내가 평생 자식 키우면서 언제 차별한 적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니 어이가 없어서 라면서요. 아마 동서에게도 이야기하셨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도련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도련님은 잔뜩 흥분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다짜고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차별받는다고 서운하다고 했다며? 아니, 우리 부부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형도 알잖아. 밤낮 없이 병원에서 환자 보느라 정신없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니까 어머니는 그런 우리가 걱정돼서 챙겨주시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뭐가 힘들고 바쁘다고 잠깐 엄마 집안일 도와주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차별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형네보다 돈 좀 더 번다고 괜히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없는 말 지어내서 속 썩이는 게 할 짓이야? 형이랑 형수님이랑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도련님은 일방적으로 저희 부부를 몰아세우고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서운함과 차별의 감정은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도련님의 태도에 남편은 물론이고 곁에서 듣고 있던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희 부부는 졸지에 부모님 속 썩이는 파렴치한 자식이 되고 도련님에게까지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가족 사이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도련님은 크게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통화를 듣고
저는 며칠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리를 하다 보니 몸까지 아픈 것 같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께 서운함을 표현하고 도련님에게 비난까지 받은 상황이라 가족 모두가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어색하고 힘든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혹시나 저희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가족들을 위해 식사라도 대접하며 서먹한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식당을 예약하고 나름 신경 써서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오해가 풀리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관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약속 당일 저희 부부는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도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서로 안부를 묻는 등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희 부부를 보는 눈빛이 차가우셨고, 도련님과 동서 역시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더 경직되고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대꾸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소곤거리거나 저와 남편을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저희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시어머니께서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전에 나한테 서운하다고 했다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니?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차별이라고는 해본 적 없이 공평하게 대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아느냐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뭘 서운하게 했는지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보거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서운함의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시면서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의 잘못은 없고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었으니 사과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옆에 앉아있던 동서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르세요? 저희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니까 어머니가 저희 걱정하시는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도련님은 말을 이어가며 노골적으로 저희 부부를 비하했습니다. 저희처럼 숨가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힘든 점은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어머니의 사소한 관심 가지고 서운하다고 트집을 잡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형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잔다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돈 좀 더 번다고 질투라도 나세요? 도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서운함은 사소한 트집이 되었고 돈 때문에 질투한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제 노력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제 진심이 조롱당하고 애써 노력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화산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의 서름, 아팠던 시어머니를 위해 일했던 날의 비참함, 남편이 들었던 모욕, 도련님과의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어지는 노골적인 비난과 무시, 조롱까지.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네, 서운했어요.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었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늘 도련님이랑 동서랑 비교하면서 구박만 하셨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울음과 분노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분노, 배신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에 혼자 죽어라 이래도 돌아오는 건 느리다는 핀잔뿐이었고요. 어머니 아프시다고 퇴근하고 달려가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다 해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저는 과거의 서러웠던 순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동서한테까지 무시당했어요.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거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 건데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를 번갈아 보며 제가 느꼈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도련님과 동서는 제 갑작스럽고 격한 반응에 충격과 당황함으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비참함과 분노를 가족들 앞에서 여과 없이 터뜨렸던 제 삶에서 가장 격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일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힘들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지만 그때의 상처와 억울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몇 달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으셨던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색하게 저희 부부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은 잘 있는지, 형식적인 질문들이 오고 간 후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너네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었어. 둘째네랑도 그날 이후로 좀 어색해지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 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집에 일이 있을 때 둘째네한테 연락을 몇 번 했거든.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둘째 며느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항상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연락도 피하고 어쩌다 통화라도 하게 되면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짜증까지 내더구나. 요즘에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도련님과 동서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서를 그렇게 자랑하고 예뻐하셨는데 이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숨을 쉬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정말 노력할게.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굳어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을 수는 없었어요. 아프시고 외로우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사과하시는데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싸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도련님과 동서가 어머니를 외면하니 아쉬워서 이러시는 걸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시댁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저만 희생하고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상처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만 저를 찾고 괜찮아지면 다시 도련님과 동서만 예뻐하며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예전의 상황이 반복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에 다시 상처받을까 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후회, 조심스러운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들으며 복잡해지는 제 마음까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루 잘 보내렴, 아가 하는 안부 문자를 보내시고 점심때는 뭘 먹었는지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몸은 괜찮니? 피곤하진 않니?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정함이었습니다. 제게 무심하고 차갑게 대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처음부터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어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다정한 연락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믿고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낼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교훈 삼아 저희 부부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저희 식사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 제가 너무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설렘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일도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 신혼의 설렘은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저는 사정상 1년 정도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어머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셨고 항상 정확히 6시 30분이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문제는 저는 결혼 전부터 아침을 거의 먹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억지로 밥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밥을 먹는 시간 대신에 잠을 좀 더 자고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어머님의 정성이 고마워서 눈을 비비며 억지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밥맛도 모르고 그냥 씹고 넘기는 기계처럼 먹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먹은 밥그릇은 바쁜 아침 시간이었지만 제가 다 설거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속은 안 좋고 매일 설거지를 하고 나오려니 아침에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기훈 씨만 아침 먹고 저는 안 먹고 출근할게요. 제가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어서 오히려 아침밥을 먹고 나가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의 얼굴이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힘들게 차린 밥상을 내가 하나도 안 먹고 나간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씀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노력해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몇 번 말씀드려봤지만 어머님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 6시 30분에 밥상 앞에 앉지 않으면 여지없이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국이 다 식었잖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내가 맛있게 다 준비해놨는데 밥만 먹으면 되는 너희들이 시간도 못 맞추니? 남편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기계처럼 먹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저는 더욱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자식을 위한 상차림은 주말에도 똑같았습니다. 주말에는 7시면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밥을 먹고 다시 자러 가지만 저는 그 시간에 억지로 깨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주말만큼은 8시까지라도 푹 자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그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는 저희 조금만 늦잠 잘게요. 8시에 일어나서 저희가 밥 차려서 먹을게요. 어머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 배고파서 먹자고 이러니?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저희는 먹는 것보다 잠을 좀 더 자고 싶어요. 잠은 밥 먹고 또 자면 되잖아. 나보러 밥상을 몇 번 차리라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 저희 밥상 안 차려주셔도 돼요.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저희가 차려서 먹을게요. 내 아들 밥상을 내가 차리지.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지금 이러니? 주말마다 이렇게 정답 없는 답답한 대화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살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분가하여 이사 간 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주 5일 이상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 와서 먹어. 밥 차려놓을게. 거절하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로 굳어졌습니다. 야근이 있다고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안 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네가 대충 차리는 밥이 어디 먹을 거나 있겠니? 너도 일하고 집에 가서 밥 차리려면 힘들 테니 너도 그냥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가. 설마 제가 차려주는 밥상이 못 믿어워 아들 걱정 때문에 저러는 것인가 생각하면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지나친 어머니의 사랑이려니 하며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보통 오후 4시쯤 전화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항상 7시쯤 도착할게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7시 10분 혹은 6시 50분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못마땅하신 말투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7시에 온다더니 왜 늦었어? 국 다 식었잖아. 아니, 10분이나 빨리 왔어? 아직 다 준비 안 됐는데 시간도 못 맞춰. 저는 국이 식어도 괜찮아요. 준비가 안 됐어도 괜찮아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무지 맞출 수 없는 시험 문제를 푸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남편과 어머님 집 앞에서 만나 정각 7시가 되면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행위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자식을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 어머님의 정성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에게는 사랑이겠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숨을 조여오는 올가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조금이라도 남기거나 밥 먹고 맛있다는 말을 안 하면 어머님의 눈초리는 매섭게 변합니다. 마치 너희들이 감히 내가 차려준 밥상을 거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황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어머님에게 별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성격이 좀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홀로 전쟁터에 버려진 부상당한 병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주말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데이트 겸 시내에 나가 쇼핑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반쯤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니? 집에 삼겹살 사놨어.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구워 먹자. 우리는 잠시 고민했지만 삼겹살 구워 먹은 지도 오래됐고 집에 가려고 하던 참이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시쯤 도착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6시 전에 도착할 거라 생각하고 6시에 맞춰서 어머님 집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버스는 집 앞까지 한 번에 가지만 약간 돌아가고 지하철은 빠르지만 갈아타고 걸어야 하는 코스였습니다. 시간도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편하게 가고 싶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어떤 단체의 집회 시위가 있었고 도로가 예상보다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이 목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안 탄 것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6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또 화내고 뭐라 하시겠지? 남편은 이렇게 초조해하는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삼겹살은 바로 구워서 먹는 거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구우실 거야. 저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 시간이 5시 50분이었습니다. 전화기의 버튼을 터치하려는 순간 먼저 어머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니? 어머니, 버스 타고 가는데 길이 조금 막혀요. 곧 도착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어머님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주말에 서울 시내에서 버스를 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하철을 탔어야지. 삼겹살 다 구워놨는데 다 식어 비틀어지겠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머리가 핑 돌고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설마 삼겹살을 우리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구워 놓으셨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삼겹살이 어머님의 정성이 아니라 저를 단죄하는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서 금방 도착하니 끊으라고 어머님께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니 정말 삼겹살은 불판 위에 있었고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희가 앉자마자 말없이 그릇을 밀어주셨습니다. 식어도 먹어. 내가 힘들게 구운 거야.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어머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 아니면 사료 주며 키우는 동물로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눈치를 살짝 보더니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이렇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누가 어머니께 그렇게 힘들게 밥상 차려달라고 한 적 있나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도 저희가 와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워 놓으신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님은 제 말을 이해 못하신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도 다 성인이고 저희도 저희 입맛에 맞게 맛있게 차려서 잘 먹을 수 있어요.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지만 그 정성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에겐 부담이에요.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숨막힘으로 다가온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고 어머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니들 밥 챙겨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더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 자리에 1분 1초도 더 있기가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추고 남편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댁에서 1시간은 넘게 떨어진 곳으로 멀리 이사 가자. 남편은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매일 시간 맞춰 밥 먹어야 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늦으면 죄인 되는 이런 생활 더는 못해. 당신이 내 말을 따를 수 없다면 우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그렇게 저희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그러면서도 회사와는 교통이 좋은 곳으로 동선을 고려해 집을 찾았습니다. 짐을 싸며 저는 오래된 족쇄를 하나씩 벗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밥상 앞에서 숨죽이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이사 후 저는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시댁에 가지 않을 거야. 어머님 뵙는 것도 당신 혼자만 다녀와. 남편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자. 지금 저는 시댁에서 완전히 떨어져 살아갑니다. 어머님과의 거리는 물리적으로 멀어졌고 그 거리만큼이나 제 마음의 고통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선의와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저는 그 선의에 매번 감사해야 했고 감사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방식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